시장 얘기 교보증권 자산관리부 박병창 이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게 전쟁 상황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밸류가 어떻든 시장이 너무 빨리 올랐든 이걸 떠나서 네. 일단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시장에 급하락이 나왔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한 달 내에는 뭐 정리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화 가능성과 단기에 끝날 가능성 어디에 무게를 더 두고 계세요? 일단 시장은 단계 이전으로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은 중동발 위기다 또는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으려고 하는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4주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유가 측면에서도 보면은 한 4주 정도 안에 끝나야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면서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지나갈 수 있다. 또는 이번에 시장이나 아니면 각종 지표들의 변화를 주었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쪽에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만은 또 바깥쪽에 있는 중동 지역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 보도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기적이냐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일단 월가는 단기전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선거를 앞두면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국외적으로도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 지금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유가가 오르는 상태가 장기전으로 가서 유가가 오른다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고 굉장히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단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전으로 끝났을 때는 뭐 시장이 흐름대로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표현하신 대로 하면 단기전으로 끝날 희망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네. 보는 것 같고 외부적인 시각에서는 장기전의 가능성도 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 중동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럼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런 전쟁이나 지진이나 아니면 외부의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로 가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일 경우에는 꽤 길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깊게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갖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자산 가격 등 지표 변동성은 크지만 결국 글로벌 경제 또는 미국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마무리하고 오히려 시장은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즉 이게 단기전이냐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베팅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것이 예상과 다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장이 더 길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장기로 갈 것이냐 단기에 끝날 것이냐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게 전쟁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표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인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이제 빠르게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이거 곧 전쟁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글로벌 IB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뭐 $100 이상으로 막 가버리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가 전망은 앞서 이제 전쟁 예측하고 엇갈려 있긴 한데 뭐 흔히 말하는 $100까지 갈 수도 있어 이런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무게를 둬야 될까요? 예,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뭐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보고서 하나를 냈죠. 향후 25일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 25일이냐? 육상의 저장 탱크에 약 22일치가 있고 그리고 해상에 대기 중인 유조선에 약 3일에서 4일치가 있는 것을 봤을 때 25일간은 어떻든 이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더 지나갔을 경우에는
산유국들이 이제 강제로 생산이 중단되는 상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질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유가 흐름을 보면은 첫날에 71달러까지 갔다, 75달러 갔다 71달러가 떨어졌고요. 둘째 날에 78달러 갔다가 74달러까지 다시 내려왔고, 네. 그 다음 날에도 움직이는 걸 보면은 시장이 위쪽으로 가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뭐 비축유를 내놓는다든지 또는 미국 내의 셰일가스의 시추 기업들로부터 더 많이 시추하게 한다든지 해서 유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서 시장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튀어오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유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지금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유가를 눌러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유가가 이제 100달러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든 시나리오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증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만 유독 변동성이 엄청 컸단 말이죠. 어제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의 변동폭이 이렇게 큰 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일단 우리 시장의 밸류업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6,300포인트를 보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치로 봤을 때 이렇게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을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적으로 여기서 뭐랄까요, 적응하는 시간이 있는 정도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례적 급등이 처음인 경험 부족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경험 부족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편향 지역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2주 전부터 특히 2월부터는 포모 현상의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모라고 하는 부분들의 얘기들이 좀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향후에 이 자금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쏠림 현상은 또 반대 작용을 했을 때는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편향적인 쏠림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두 가지의 좀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정적 시장으로 가는 전환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시장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일본이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에 2014년, 15년 2년 동안 마이너스 2만 포인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 이상의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정책이 하나하나 되면서 시장이 안정하게 움직였거든요. 나스닥이나 S&P 500 보면은 막 이렇게 급등락 안 하죠. 그러면 과거에 나스닥이나 S&P 500이 이런 적이 없었냐? 과거의 초창기에 다 이랬습니다. 즉 우리 시장이 이제 아래로부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변동성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점차로 줄어들겠죠. 소위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추세적으로 이게 꺾인 것이냐?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제 이틀간의 하락폭으로 보면 야 이러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까지 하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의 밸류업 정책이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상승의 기저에는 소위 밸류업 정책에 있었던 3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측면이 한 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떠나서 이번 시장에 이 시장을 끌고 간 것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번에 끝났냐,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느냐. 미국에서 논쟁 중인 AI의 고점론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고점을 찍고 내려갔냐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 이후에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6,300포인트까지 급하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뭐 7,000 얘기하고 8,000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 심리가 이런 변동성을 얼마나 극복하고 또는 이걸 받아들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후의 변동성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심리 이것이 이제 이후를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계속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한번 이렇게 시장이 크게 급락하면 시간은 좀 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큰 폭락이 나오고 나서 네. 곧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곧바로 6,300 넘어서 이제 다시 원위치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한번 크게 수급적으로 이런 매물이 나오고 나서는 그 이후에 반등은 주지만 곧바로 원위치 하기보다는 반등을 주었다가 또 밑에서 산 사람들은 또 팔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이 점차로 줄면서 그 이후에는 가격의 조정이 아닌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다음 행보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승 시점에는 보통 지지선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네. 그래도 큰 폭의 변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후에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시장을 가정하면 네. 이 변동의 지지선을 이전 저점인 한 5천선으로 저희가 설정하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네. 때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가 저점일 거냐, 어디쯤에서 내가 사야 되느냐, 이걸 깨면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만약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밸류에이션으로 이걸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을 한 달 전 정도에서 평균적으로는 FM 가이드 기준으로 430조에서 460조 정도 됐었어요. 네. 최근에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쵸. 최근에는 520조에서 590조까지도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조에서 460조로 계산을 해서 하단을 430조, 상단을 460조로 해서 멀티플 12배로 곱해 보겠습니다. 멀티플 12배를 곱하면은 5,160에서 5,590포인트고요. 그리고 13배로 하면 5,590에서 5,980포인트입니다. 즉 5,000에서 6,000 사이가 거의 대부분에 있는 적정한 가격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첫 번째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이렇게 가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심리에 좌우되는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과 함께 요번에 포모성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2월 이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월 첫째 주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2주 동안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수가 언제였냐면 5,000에서 5,200포인트 사이였습니다. 그때 살짝 5,000포인트 깬 거 기억나시죠? 우리 시장 역시 5,000포인트 위에 올라갔는데 안 돼. 이런 얘기 막 나왔을 때잖아요. 그렇게 2주간 조정을 보였었던 것을 우리 기술적 분석에서는 거기가 올라갔다 내려올 땐 지지선이라고 그러고 또 내려왔다 올라갈 때는 저항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5,000에서 5,200포인트 사이에 있어요. 즉,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월 이후에 급하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요번에 떨어지면서 매도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성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물량 없이 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5,000포인트와 5,2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법 분석에서도 볼 때도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S&P 500의 장기 추세선을 보고 볼 때 대세 상승을 할 때도 15%에서 20%를 조정을 보이는 구간들이 구간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6,3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15% 조정을 보이면 5,394포인트고요. 네. 20%면 5,077포인트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5,000에서 6,000 사이에서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만약에 하단으로 가면 다시 올라오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5,00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 라인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이란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서두에 그 말씀 나눴듯이 이란 전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외부의 악재가 나오면은 그것은 15% 20%가 아니고 한 30% 정도 하락을 하고요.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하면 50% 정도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 번째 하락했다가 반등을 주지만 이후에 점차로 이게 길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 이러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보이고 폭도 보통은 30% 정도 하락 조정을 좀 보입니다. 즉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거냐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에 따라서 이 저점 라인을 어디로 잡을 거지는 이제 판단이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빠졌던 부분에서는 5,000포인트에서 5,200포인트 이 사이에는 상당 네. 부분 저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쪽의 시스템 위기라든지 네. 글로벌 경기 둔화의 말씀은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폭등하고 유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앞서 가정했던 우리나라의 기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그때 되면 안 맞습니다.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펄을 아무리 저희가 12배를 하더라도 지수 자체 레벨이 내려오기 때문에 5천 이하 뭐 그 이상의 하락폭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든지 기업 이익이 그대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한 5,000포인트 부근이 일종의 변동을 보더라도 지지선. 네. 그럼 당분간은 약간의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사실 어제 네. 5,0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다시 6,000포인트 넘어서면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전쟁이 끝나야죠. 예, 그냥 끝나버리면 네. 이제 그러면 또 환호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지금 양상에서 그것을 배제한 상황에서 본다면 다시 올라왔다가 그러면 그 전에 거기서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그때 못 팔아서 아쉬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올라오면 거기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 있을 개연성을 당분간은 시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천 넘어서 네. 한 석 달 박스권 흐름 좀 갔어요. 이렇게 눌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천 넘어서도 저희가 5천 부근에서 더군다나 전쟁 이슈까지 터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게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렇지 안 그랬으면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이른바 맞습니다. 신용 문제, 네. 반대 매매가 쏟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예. 두려움을 더 가졌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뭐 신용 담보 금액이 32조, 잔고가 32조가 넘어섰다라고 해서 언론에 계속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2,000조, 2,300조일 때 30조랑 시가총액이 5,000조 이상일 때 30조랑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0조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보다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은 32조의 신용 잔고가 급히 들어왔거나 아니면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거나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침에 한 3% 하락을 하다가 6%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중간에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더 밀고 8% 했다가 마지막에 12%까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거의 대부분 이 반대 매매 영향과 로스컷이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네. 즉 반대 매매나 로스컷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급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또는 신용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매수 심리에 의해서 올랐던 종목들 네. 또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급하게 빠지니까 또 급하게 샀듯이 급하게 또 팔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내가 신용으로 사서 이 시장을 뭐 가겠다 3개월 가겠다 6개월 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급하게 매도가 나왔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억 갖고 있는 자산가가 네. 2, 3억 빌리는 거에서 네. 500억 갖고 있는 자산가 네. 3, 4억 빌리는 거는 예, 예. 그러니까 큰 영향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죠. 시총이 우리가 5천억을 넘었었으니까요. 네.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1,500원을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예. 환율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엔화는 강세 쪽으로 위쪽으로 좀 보려고 좀 하고 있고 또 달러는 약세를 계속 정부 정책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호황과 무역 수지 흑자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된다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이번에 1.8%에서 2%로 GDP 성장률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한 나라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시장이 급격히 오르는 동안 미국 시장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만 우리나라 돌아오는 게 아니고 미국인들의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몇 개 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달러를 팔고 원화의 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요인은 좀 만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이 여기서 줄줄줄 흘러내린다든지 또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질 거라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지금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고 또 일본은 엔화 강세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환율은 외부의 충격에 워낙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어떻게 어떤 국면으로 갔냐에 따라서 환율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상황은 환율은 구조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쪽으로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원화만 약세가 되면 네. 그건 좀 큰 문제인데 예. 최근에 이란 전쟁 이후의 약세는 동반해서 같이 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분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는 상황 자체가 원화가 좀 강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저희가 이제 전망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약간의 이런 박스권 5천에서 6천 사이에 갇혀 있는 박스권 장세가 뭐 조금 진행된다라고 하면 예. 주도주인 반도체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조금 눈여겨서 이 박스권에서 매매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따로 있습니까? 그 언제나 주도주는 가지고 있어야죠. 네네. 그래야지 시장을 추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뭐 이거 없이 그냥 개별 종목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개별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거래하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나 미래 성장주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시황을 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시황과 연계돼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 좀 됐냐면 그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이 좀 못 올랐었어요. 그것은 P 곱하기 Q에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들의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소 보수적이지만 증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P의 즉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사이클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반도체 증설로 인해서 양으로 승부하는 즉 증설로 인한 반도체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증설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번에 반도체 전체 반도체 안에 있긴 하지만 따로 구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셨을 거예요. 3월 3일 날 급락을 했죠. 어제는 물론 이들도 하락을 했지만 어제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고요. 3월 3일 날은 네. 첫 번째 급락했을 때는 이 반도체 소부장들은 플러스권들이 종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들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저의 우리나라의 호재는 삼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삼법 개정은 3차 개정까지 이제 끝났어요. 네. 4주까지. 그러면 이제 세법 개정이 남았습니다. 세법 개정이 배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당 관련주가 또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AI 시대가 끝났느냐 뭐 이런 논란이 많지만 여전히 AI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전력 에너지거든요. 전력 에너지 전체 안에 뭐 원자력도 들어있고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ESS나 또는 원자력 그리고 전력 에너지 토탈로 변압기를 포함해서 이쪽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고 업사이드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은 소부장에 대한 관심 좀 주문해 주셨고 네.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은 결국에는 3월에 주총도 있기 때문에 네. 배당 관련주들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니까 금융이라든지 뭐 지주회사, 방금 전에도 오늘도 뉴스가 좀 나오는데 자사주 이제 전부 소각하겠다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미래세 생명도 거의 95%인가 97%인가 소각한다 그래서 오늘 거의 상한가 아까 들어간 걸 제가 확인했는데 두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슈들 되는 것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인데 딱 하나 조금 약간 마음속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에서 이른바 그 사모펀드들의 대출 문제, 맞아요. 사모 대출 문제 네. 이거는 좀 커질 이슈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월가의 뉴스 뭐 보고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란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네. 미국의 사모대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한 모기지 업체가 지금 파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것은 블라울 캐피털에서 환매 사태가 일어나서 일부 한쪽에서는 이제 환매 중지 사태가 일어났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블랙스톤에서도 이게 블랙스톤 전체가 아니고요. 그 중에 펀드들이 2525, 35 예를 든다면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환매 사태가 일어나서 환매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오너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환매 요청에 이제 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전반적으로 환매가 어느 한쪽이 안 되면 야 그러면 내 돈도 못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환매에 러시가 생기고 다른 쪽으로 이게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 앵커님 잘 아시다시피 돈맥 경화가 생기면은 이게 시스템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제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런 소위 환매 사태가 일어나는 현상과 그것을 환매해주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은 상태로 가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PF 대출 문제가 생겼었죠. 네. 예전에 뭐 레고 사태가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레고랜드 사태요. 이랬을 때 우리가 환매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랬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에 있으면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나중에 뇌관이 돼서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란 전쟁과 연결해 보면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금리를 동결 또는 만기 인상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연쇄 효과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작은 상태지만 이게 터질 수 있다. 즉 부채 위기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 행정부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말끝마다 그 워딩을 잘 보면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데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걸 그냥 터지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계속 방어하면서 가는 과정이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추후에 좀 고민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프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사모대출 펀드 규모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칫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달러 기준이니까요. 2조 6천억 달러고요. 옆에 이제 한국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규모는 원입니다. 17조 원이니까 이렇게만 보면 마치 한국이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단위가 다르다는 점 보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변수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 전쟁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진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분명히 대응을 잘 하실 것 같은데 네네.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약간 허둥 또는 뭐 좀 침착하지 못하게 막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시장이 변동성을 줄 때 좀 수평 이동을 해야 된다. 즉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그 굉장히 잘 되는 음식점에 가면은 사실 메뉴가 몇 개 없죠. 그쵸? 시그니처 몇 네. 개만 가지고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가게일수록 오히려 막 메뉴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이렇게 어지러울 때 내가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지만은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률에서는 빠질 때는 더 손해보고 올라갈 때는 또 손해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때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력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서 변동성에 대응하자라는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박병창 이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